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칸트의 사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떠올려 볼게요.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라고 했다. 그쵸? 선의지란 또 다름 아닌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 이는 또 도덕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도덕법칙은 어떤 거냐, 도덕법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었죠.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 법칙의 형식은, 프레임은, 틀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띄어야 된다. 무조건 뭐뭐 해라. 이런 틀,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이 따라야 되는 정식, 공식은 바로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인간 존엄성의 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스스로 규칙을 하나 세워봅니다. 이것을 준칙이라고 하죠.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인간 존엄성의 정식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예외 없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없고 준칙에 그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디귿으로 내려가 볼게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란, 자,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 도덕적 행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또 같은 말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선생님 여기 오타 났다, 그쵸? 의무이식이 아니라 의무의식으로 고쳐주세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또 같은 말로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또 같은 말로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또 같은 말로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 이런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고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같은 표현이 많아서 헷갈린다, 그쵸?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디귿의 첫 번째 줄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의무에 괄호 쳐볼까? 의무. 도덕적 행위란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려는 행위.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의 도덕 법칙의 괄호. 의무랑 같은 말이 바로 도덕 법칙입니다. 얘들아, 도덕 법칙을 세우는 게 뭐라고 했죠? 실천 이성이라고 했죠? 따라서 도덕 법칙은 그 뒤에 실천 이성의 명령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천 이성이 내리는 명령. 도덕 법칙은 또한 정언 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정언 명령과도 같은 표현이겠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유사한 표현들 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 옆에 선생님이 CF라고 해놨다, 그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선지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의무에 적합한, 다른 말로 일치하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선생님, 아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도덕적인 행위라면서요. 얘들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유심히 한번 볼게요. 의무에 적합한, 의무에 일치한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일까? 아니라고 합니다. 얘들아,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경우 우리 사례로 살펴봤다, 그쵸? 얘들아, 우리의 의무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거에 일치하는 행위는 아마 2번, 3번, 4번 다 해당될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긴 하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 그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3번, 동정심이 일어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에 일치한다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무에 일치하면서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디귿의 도덕적 행위의 첫 번째 줄에 여기 줄 거 봅시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장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동정심 때문에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무에 적합하다고 해서 의무에 일치한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도덕적인 행위는 의무로부터 의무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 비롯된 행위만이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까다롭다. 그쵸? 의무에 딱 일치한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그 밑에 어떤 동기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 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리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도덕과 행복의 관계. 자, 우리 칸트는 의무론자라고 했다. 그쵸? 의무론자들은 칸트를 비롯한 의무론자들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안 가져다 줄지 고려사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도덕과 행복이 항상 이렇게 상충하거나 갈등하거나 서로 절대 조화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 도덕과 행복의 관계 땡땡.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다. 하지만 행복을 다른 말로 좋은 결과를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칸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행복이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욕하느냐? 그 뒤에 줄 거 볼게요. 실천 이성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 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 법칙과 의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따를지 말지 고려할 때 이것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안 가져다 줄지 결과가 고려사항이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의무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 어떤 좋은 결과,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고려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마침 도덕법칙을 따랐더니 행복이 따라왔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덕과 행복은 양립할 수 있지만 의무가 문제시될 때 따를까 말까 고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행복이 고려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칸트의 사상 끝났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한번 뒷장으로 넘겨서 장점과 한계 살펴보고 실제로 칸트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칸트 사상의 장점.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로 봤다. 자, 두 번째,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을 도덕적 의무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에 부합한다. 장점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한계가 중요해요. 칸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게 끼쳤지만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번 한계 살펴볼게요. 행위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의무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고 여기 뒤에 줄 거 볼까요? 도덕 법칙에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라는 한계가 있다. 자, 우리가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과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엄격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 정언명령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도덕적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칸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한번 떠올려 봐봐. 칸트는 이 상황에서 이 도덕법칙, 저 상황에서 저 도덕법칙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구체적인 도덕법칙을 나열해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도덕법칙의 형식만 알려줬고 정언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법칙이 따라야 되는 공식,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인간 존엄성의 정식, 이것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이 정식에 따라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후
도덕법칙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의무가 만약에 상충할 경우 이것도 무조건 따라야 되고 저것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면 도대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개의 의무 중에 무슨 의무를 우선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칸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 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칸트주의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밑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칸트의 윤리사상, 실제로 칸트의 책에 나와 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줄 꺼볼게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조차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무조건적 선, 도덕성은 선의지뿐이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선의지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죠. 마저 읽어볼게.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지금 읽은 것들, 용기, 결단력, 지성 이런 것들 우리 평소에 좋은 거,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쵸?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악당의 용기, 악당의 성실함 예를 들었죠. 악당이 의지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나 그 다음에 지성이나 또는 성실함 등은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략 뒤에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 자, 선의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과연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어떤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속임수 없이 제시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어떤 상황에서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세우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래요. 나는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난다는 나의 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보편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여기 줄까 볼까? 지금 내가 세운 이 준칙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 법칙으로 타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따져보라고 했다. 맞죠? 이거 도덕법칙이 따라야 되는 정식 중에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옆에 하나 적어줄게요.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보편화 가능한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따른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라. 그리고 나는 누구든 그가 거기에 다른 방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정말로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도덕법칙에 줄 거볼까? 도덕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의무의 법칙이며 의무의 법칙에 줄 긋고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여기에도 줄 거 봅시다. 자, 얘들아, 우리 인간은 신처럼 완벽하지 않다. 그쵸?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도 있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덕법칙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도덕법칙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의무로 다가오고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도덕적 강제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알겠죠? 도덕법칙은 우리에게 의무이자 강제이자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칸트의 이론이었어요. 칸트의 이론은 정말 거대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배울 게 많은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압축적으로 배워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칸트의 위에서 살펴봤던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현대 어떤 칸트주의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3번 현대의 칸트주의. 자, 기억해 보면 로스라는 사람 나와 있죠. 얘들아, 로스가 근대의 칸트의 의무론을 이어받아서 그의 한계점 극복해서 조건부 의무론이라는 이론을 내놓았어요.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칸트의 윤리사상의 핵심인 의무론을 계승했다. 그러면서도 한계로 지적되는 정언명령의 엄격성,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자, 우리 칸트의 윤리사상 너무 엄격했다, 그쵸? 무조건 예외 없이 도덕법칙의 의무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들 간에 상충,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의무를 따라야 되는지 말해주는 바가 없었다, 그쵸?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는 조건부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조건부 의무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로스가 말하는 조건부 의무란 한번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로 직견적 의무라고도 부른다. 금방 선생님 읽은 거에서 직관적이라는 말에 줄 거 보자. 얘들아, 직관적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관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딱히 교육이나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더 쉬운 말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야, 조건부 의무란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들을 말한다. 로스는 그 예로 7가지를 들었네요. 그 밑에 예 한번 봐볼까?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개발, 해약 금지.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따라야 할 의무로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쵸? 이런 걸 조건부 의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칸트랑 다른 점이 뭐냐? 세 번째 동그라미 줄 거 볼게. 금방 읽었던 이러한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실제적 의무로 작용합니다. 지금 위에서 살펴봤던 7가지 의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 약속 지키기가 성실의 의무와 충돌하기 전까지는 각각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실제적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7가지 의무를 잘 따라야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줄 거 볼게. 조건부 의무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의무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 자, 우리가 평소에 7가지 의무들 잘 지켜왔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무와 또 다른 의무 2개가 상충,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다, 맞죠? 그럴 때는 둘 중에 뭘 먼저 따라야 되지? 그런 고민이 생겨날 수 있다, 그쵸?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스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로쳐봐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야, 안 배워도 알 수 있어. 네 상식과 직관에 따라 뭐를 먼저 따라야 되는지 판단해. 그러면 상식과 직관에 따라 덜 중요한 의무는 뒤로 밀리게 되겠다, 유보되게 되겠다, 그쵸? 자, 결론. 칸트가 말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절대적 의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 무고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맞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선생님이 생각해 봤냐면, 자,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열심히 독립운동을 펼치던 독립운동가가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와서 일본 순사가 쫓아오니 나를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가를 숨겨줬어. 자, 그런데 일본 순사가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그 독립운동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나한테 묻는 거야. 자, 그럴 경우 지금 딱 이 경우다, 맞죠? 내가 만약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다, 그쵸? 자, 이 경우 그 뒤에 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무 하나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무 하나, 이 2가지 의무가 지금 상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보스가 말했죠. 너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라. 이건 배우지 않아도 뭐가 우선돼야 되고 뭐가 밀려나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너희가 보기에 뭐가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아? 한번 우리 부등호로 표시해볼까?
맞아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이 의무가 직관에 따르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무가 1순위가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무가 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럴 경우 선생님은 그 일본 순사에게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된다. 그쵸? 왜냐면 나는 무고한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의무를 더 직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로스는 칸트의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현대 칸트주의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니은 현대 칸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의무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이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의 확실한 토대가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와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줬다. 그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사상 형성 및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한 데 사상적 기반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오면 1차 고사 서술형 답지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칸트의 의무론과 또 하나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꼭 칸트 이론 복습하고 이해하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